지금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한국군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니라면 우리는 중동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 고문의 공식 발언입니다. UAE, 카타르, 요르단 등 모두가 외면할 때 오히려 대한민국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강대국들의 반응은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한반도에나 박혀 있을 군대가 어떻게?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현무우가 이란의 지하 벙커를 뚫었고 K방산이 페르시아만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위기에 미국 손을 잡은 대한민국. 그 의리가 세계 안보 지형을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데이비드 오닐입니다. 52살이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고문으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북한이나 겨우 막고 있는 나라, 미국 덕분에 겨우 살아남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3월 열나흘, 그날도 펜타곤 지하 3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유조선을 피격했거든요. 승무원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보복 타격을 지시했어요. 회의실 탁자에는 별 4계단 장성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자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죠.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란 핵심 시설 타격을 위해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와 UAE 알다프라 기지에 전투기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가 손을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타르와 UAE가 방금 영공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동맹국이 우리를 배신한다고요? 합참의장의 얼굴이 시빨개지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뭐라고? 우리가 그동안 저들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차관보가 고개를 떨구며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카타르와 UAE 없이는 우리 공군력이 반토막 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르단 기지만으로는 작전 범위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국방부 차관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한국군 투입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군이요?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죠. 옆자리에 앉은 벤스 의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62인 그는 상원군사위원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베테랑이었거든요. 벤스 의원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한국군이라니 농담이십니까? 그 친구들 북한 상대하기도 바쁜데 중동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미국 우산 아래서 떨고 있는 나라 아닌가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군이 사막작전 경험이나 있습니까? 게다가 저들이 가진 전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국방부 차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죠. 이라크 자이툰 부대와 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건 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자이툰은 전투부대도 아니었잖아요. 재건 지원이나 하다 온 거죠.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일단 모든 옵션을 검토는 해봅시다. 차관, 한국 측의 비공식 타진이나 해보시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한국군 투입이라니, 그건 그냥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 미국이 다 해결해야죠. 30년 경력의 제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벤스 의원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데이비드, 한국군 투입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F-22 랩터 스쿼드론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고서에 써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한국은 그냥 동맹이라는 명목상의 지원이나 하면 되는 겁니다. 제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냥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 홀로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이란 타격 작전에 대한 한국군 투입의 비현실성.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국의 군사력을 폄하하는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인생 최대의 굴욕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걸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투입건은 곧 흐지부지 될 거라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쯤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작전실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했죠. 오늘 당장 펜타곤으로 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UAE가 알다프라 기지 폐쇄를 통보했어. 카타르도 마찬가지야. 우리 전투기들 당장 철수하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지 사용 거부도 모자라서 아예 폐쇄라니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죠. 펜타곤 상황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장성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페르시아만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죠.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합참의장이 상기된 얼굴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UAE와 카타르에 이어 바레인까지 협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기지는 요르단뿐입니다. 벤스 의원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저들한테 얼마나 퍼부었는데 전투기도 팔아주고 미사일 방어망도 깔아줬잖아요. 합참의장이 한숨을 내쉬었죠. 이란이 강력하게 협박했답니다. 만약 우리 작전에 협조하면 테헤란이 그 나라들을 먼저 타격하겠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란 놈들이 우리 동맹국들을 겁박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동맹국들이 그 협박에 너무 쉽게 무릎 꿇었다는 거였죠. 국방정보국 중동 데스크 팀장인 사라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4신 그녀는 언제나 침착했는데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 항공모함의 홍해 통과를 거부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홍해까지 막히면 우리 항모 타격단이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보급로가 끊긴다는 뜻이거든요. 벤스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링컨호는 지금 어디 있지? 사라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오만 해역에 있습니다. 연료와 물자가 나흘치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나흘이요? 그 안에 해결책을 못 찾으면 우리 항모 타격단이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죠. 합참의장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중동에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70년 동맹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단 말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쫓겨난다? 이건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때 국방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제 한국 측에 비공식 타진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랍니다. 벤스 의원이 비웃었어요. 한국이요?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겁니까? F-16 몇 대 보내주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이 상황에서 아무 도움도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프랑스나 영국한테 요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라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프랑스와 영국도 접촉했습니다. 둘 다 거절했어요. 이란과의 핵 협상 때문에 곤란하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유럽 놈들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건 한국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일단 한국 측 제안을 들어는 봅시다. 지금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벤스 의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나 받는 거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걸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최후의 발악일 뿐일까요? 제 오만함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몰랐어요. 제가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국방정보국 지하 사무실로 사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한국군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자료 몇 장 받아서 상부에 보고하려고 갔던 겁니다. 사라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죠. 안으로 들어가니 그녀는 이미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데이비드,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요? 한국군 병력 규모라도 정리한 겁니까? 사라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웠어요. 날짜는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어느 산속 시험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에 세워져 있었죠. 이게 뭡니까? 현무호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작년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미사일이요?
우리 토마호크도 있는데 한국 미사일이 뭐가 특별한가요? 사라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어떤 미사일보다 육중했죠. 탄두 중량이 9톤입니다. 지하 100m 벙커도 관통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9톤이요? 우리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가 2톤 정도인데 한국이 9톤짜리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정말 확인된 정보입니까?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CIA와 우리 정보국이 교차 검증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미사일을 800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800발이요? 그건 엄청난 화력이었죠. 이란의 핵심 시설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한국이 이 미사일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정거리 문제가 있죠. 현무호는 3000km까지 날아가거든요. 한국에서 직접 쏘기엔 부족해요. 저는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 해군이 필요한 겁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이 이미 대기 중이에요. 화면에 거대한 군함 사진이 떴습니다. 회색 선체에 태극기가 선명했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이라고요? 한국도 이지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최신형이에요. 우리 알레이버크급과 거의 동급입니다. 레이더 성능은 어떤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다니요? 사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배들은 페르시아만까지 열흘이면 도착합니다. 거기서 현무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란 연안까지 접근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란 해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받을 텐데요. 그래서 방어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세종대왕급은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이 탁월해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죠. 사라,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정말 실행 가능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한 겁니까? 사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데이비드,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라는 20년 넘게 정보 분석을 해온 베테랑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확신한다면 무시할 수 없었죠. 다른 자료도 있습니까? 사라가 또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한국 공군 전력입니다. F-15K 전투기 60대, F-35A 스텔스기 4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공중급 6기까지 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공중급 6기요? 그건 장거리 작전의 필수적인 장비였죠. 공중급 6기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4대 운용 중이고 추가로 도입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중동 작전이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산되기 시작했어요. F-15K 60대면 우리 중동 전력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게다가 F-35까지 있다면 스텔스 작전도 가능했습니다. 사라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 특수부대 UDT-실 팀의 작전 기록입니다. 중동 파병 경험이 있어요. 화면에 사막 위장복을 입은 군인들 사진이 떴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 친구들이 실전 경험이 있다고요? 아덴만에서 해적 소탕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유명한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이요. 인질 전원 구출에 해적 제압까지 완벽했죠. 저는 그 작전을 기억했어요. 당시 언론에서 꽤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그게 한국군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라가 덧붙였어요. CIA 평가에 따르면 한국 특수부대는 네이비실과 비슷한 수준이랍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걸까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데이비드, 선입견을 버리세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있었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사라의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군 관련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숫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 작동할지는 의문이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글로벌 파이어파워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이 사이트는 전 세계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곳이죠. 검색창에 대한민국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세계 5위라고요? 모니터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한국은 2025년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번째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보다 높았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북한 맞기에 급급한 나라였는데요. 더 자세히 들어가 봤습니다. 국방비 항목을 클릭했죠. 한국의 연간 국방비는 50조 원이 넘었어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400억 불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영국이나 프랑스와 맞먹는 규모였죠.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거지? 저는 무기체계 목록을 쭉 훑어봤습니다. K9 자주포 1100대, K2 흑표 전차 260대, F-15K 전투기, F-35A 스텔스기,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손원 1급 잠수함.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폴란드 수출 항목이었죠. 저는 클릭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1000대, FA-50 전투기 48대. 숫자가 너무 커서 다시 읽었습니다. 1000대라고요? 전차를 1000대나 수출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통째로 재무장시키는 수준이었죠.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어요. 폴란드군이 K9 자주포를 러시아 국경에 배치했고 실제 가동률이 98%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8%요? 우리 미군 장비도 80%를 넘기기 힘든데요.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K2 전차 평가 보고서였어요. 문서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기동성과 화력에서 독일 레오파드 2를 능가함. 자동장전 장치로 분당 10발 사격 가능. 영하 30도에서도 정상 작동.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그냥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라였습니다. 데이비드, 추가 자료 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영상 파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사막이 펼쳐졌어요. 어느 중동 국가의 훈련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명령이 떨어지자 동시에 포탄을 발사했어요. 쾅, 쾅, 쾅. 저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단 3분 만에 48발의 포탄이 발사됐어요. 그리고 목표물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영상 마지막에 자막이 떴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 세계 최고 정확도. 저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정도 화력이면 이란의 방어선을 충분히 뚫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동성까지 좋다면 사막작전에 최적이었죠.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방산 산업을 조사했어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2025년 세계 방산 수출 4위 등극, 수출액 200억 불 돌파. 저는 눈을 비볐어요. 200억 불이요? 이건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체 언제 이렇게 커진 거죠? 또 다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호주, K9 자주포 60문 추가 도입 결정. 노르웨이, K2 전차 도입 검토. 저는 책상에 팔꿈치를 꿰고 머리를 감쌌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 돼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30년 동안 안보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제 자신이 무지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이 정말 이란을 타격할 수 있습니까? 사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효율적이라고요? 현무 미사일의 정확도가 우리 토마호크보다 높거든요. 게다가 탄두 중량이 압도적이니 지하시설 파괴에 더 유리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이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합참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강국이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어제 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군 투입의 비현실성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특히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이 위험한 작전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날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백악관 상황실로 소환됐습니다. 긴급 화상 회의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상대는 한국 정부였어요. 상황실에 들어서니 이미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청와대 상황실이 연결돼 있었죠. 정각 8시, 스크린에 한국 측 인사들이 나타났어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침착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페르시아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동맹이죠. 대한민국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말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작전 지휘권은 한국이 갖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부속 부대가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둘째, 작전 후 한국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저는 그의 당당함에 놀랐어요. 이건 단순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지였죠. 셋째, 작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십시오. 우리가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만큼 보급과 지원은 미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과 잠깐 상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력을 파견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종대왕함과 율곡2함은 내일 출항합니다. F-15K 편대는 모레 출격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벌써 준비가 됐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현무 미사일은 언제 탑재 가능합니까? 이지스함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하는 즉시 가능합니다. 미사일은 이미 함재돼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미 탑재돼 있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단순히 병력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중동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술과 시스템을 보내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도움을 주는 나라였죠. 미국 대통령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각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70년 동맹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다만 이번 기회에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졌어요.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을 소화하고 있었죠. 미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확인했습니다. 이들을 절대 실망시켜선 안 됩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오늘 한국군과의 협력 계획을 즉시 수립하게, 모든 자원을 지원하도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제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술과 시스템을 보내는 겁니다. 그 말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 제목은 이랬어요. 대한민국, 중동 위기의 게임 체인저. 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특수부대는 정말 얼마나 뛰어날까요? 사라가 네이비실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틀 후, 저는 버지니아주 리틀크릭에 있는 네이비실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특수전사령부 UDT실 팀이 합동훈련차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라의 말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이미 양국 군인들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네이비실 팀원 12명, 다른 쪽에는 한국 UDT 대원 12명이 서 있었어요. 저는 관측소로 올라가 훈련 책임자인 톰슨 중령을 찾았습니다. 그는 25년 경력의 네이비실 출신이었죠. 중령, 오늘 훈련 내용이 뭡니까? 톰슨이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사막 환경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입니다. 중동작전을 대비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그들은 키가 우리 팀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죠. 훈련이 시작됐어요. 먼저 미국 팀이 투입됐습니다. 목표는 3층 건물에 갇힌 인질 3명을 7분 안에 구출하는 거였죠. 네이비실 팀원들이 건물로 돌입했어요. 문을 부수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5분 40초 만에 임무를 완수했어요. 톰슨 중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애들이죠. 저 정도면 실전에서도 완벽합니다. 이제 한국팀 차례였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대원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팀은 정문으로 돌입하지 않았어요. 대신 건물 측면으로 이동해 로프를 던졌습니다. 2명이 3층 창문으로 올라가는 동안 나머지는 2층과 1층으로 동시에 진입했죠. 뭐야, 저건? 톰슨 중령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3방향 동시 진입이군요. 위험한 전술인데. 하지만 한국팀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3층 팀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순간 2층과 1층 팀도 동시에 돌입했죠. 총성이 울렸어요. 시뮬레이션 탄환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4분 15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30초 후 한국팀이 인질 3명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총 소요 시간은 4분 45초였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미국 팀보다 1분이나 빨랐습니다. 톰슨 중령도 말을 잇지 못했죠. 이런, 저 속도가 가능해? 훈련이 끝나고 양팀이 복귀했어요. 저는 관측소에서 내려가 한국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어요.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한국 중령이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시간이 곧 인질의 생명이거든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그냥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전을 대하는 태도였죠. 톰슨 중령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팀이 배울 점이 많겠어요. 한국 중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서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네이비실의 전술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우리를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서 배우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오후에는 사막 환경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어요. 섭씨 40도가 넘는 인공 사막에서 10km 행군 후 목표물 제거 훈련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성팀으로 구성됐어요. 미국과 한국 대원들이 섞여서 작전을 수행하는 거였죠. 저는 모니터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 의사소통이 매끄러웠다는 거예요. 한국 대원들의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훌륭했죠. 한 미국 대원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적 발견, 11시 방향. 한국 대원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어모할게요. 3초 후 이동하세요. 그들은 마치 오래 함께 훈련한 것처럼 호흡이 맞았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전에서도 문제 없겠는데요. 훈련이 모두 끝나고 평가회가 열렸어요. 톰슨 중령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한국팀의 평균 점수는 95점, 미국팀은 92점입니다. 두 팀 모두 훌륭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어요. 한국팀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훈련장을 나서며 저는 한국 중령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중령,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 특수부대의 비결이 뭡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실수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그들은 생존을 위해 완벽해져야 했던 겁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왔죠. 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단련된 강한 나라였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중동 작전에 최적화된 전력이다. 그들의 투입은 작전 성공률을 크게 높일 것이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과연 이 작전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일주일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30년간 제가 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을 폄하한 내용들이 수두룩했죠. 한국군의 해외 작전 능력은 제한적이다. 한국은 미군 없이 독자적 작전 불가능. 한반도 방어에만 특화된 군대.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모든 게 편견에서 나온 글이었습니다. 데이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쓴 거였죠. 특히 2019년에 쓴 보고서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기술력이 부족해 곧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에요. 제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사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사라, 나는 30년을 틀렸어.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사라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해요. 중요한 건 인정하고 고치는 거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내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 한국과 진작 협력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사라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쓰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대한민국 21세기 민주주의의 무기고. 이 제목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지칭한 표현이었죠. 민주주의의 무기고화 선언 어브 디마크러시. 이제 그 역할을 한국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했다.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하지만 76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 됐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50조 원이 넘는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과 맞먹는 규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한국은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 미사일. 이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기술이 아니다. 정신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왔다. 북한이라는 위협 속에서 단 하루도 방심할 수 없었다. 그 긴장감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3만 7천 명의 전사자를 냈다. 하지만 한국은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그들에게 전쟁은 역사가 아니다. 현실이다. 북한과의 대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강하다. 그들은 전쟁을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생존의 문제로 본다. 모든 훈련, 모든 작전이 진지하다. 실수는 곧 죽음이기 때문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번 중동 위기에서 한국의 역할은 결정적일 것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낼 것이다. 현무 미사일은 적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한국 특수부대는 인지를 구출할 것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신중하게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 도움을 주는 나라다. 우리는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배워야 한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30년간 쌓인 오만함이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좋은 글이에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내가 쓴 가장 정직한 보고서야. 변명도 없고 과장도 없어. 파일을 저장하고 상부에 전송했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증명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야.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오판,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과정을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 다행이에요. 그게 진짜 전문가죠.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걸 잃었어요. 자존심도 확신도 무너졌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곧 한국 해군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뀔 거예요. 저는 그걸 직접 목격하게 될 테죠. 제 30년 경력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3주 후, 저는 펜타곤 작전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페르시아만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날이죠. 오전 10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함,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화면에 한국 이지스함이 나타났죠. 회색 선체에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배의 크기가 우리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했어요.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커 보였습니다.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저게 한국의 자랑이로군. 정말 인상적이야. 저는 쌍안경으로 배를 자세히 봤습니다. 갑판 위에 한국 해군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그들의 자세가 반듯했죠. 곧 율곡이함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두 척의 이지스함이 나란히 항해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미 함대와 합류 지점까지 2시간 거리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오쯤이면 만나겠군요. 페르시아만 한복판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설 겁니다. 벤스 의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보고서 읽었네. 훌륭하더군.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의원님도 생각이 바뀌셨나요? 벤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틀렸어.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지. 저들은 정말 대단한 군대야.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말이죠. 정오가 됐습니다. 스크린에 미 항모 타격단이 나타났어요. 링컨호를 중심으로 구축함 4척이 호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으로 한국 이지스함 2척이 접근했습니다. 양 함대 합류 완료.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통신 채널이 열렸습니다. 링컨호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종대왕함 환영합니다. 함께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한국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명예입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자신감을 느꼈어요. 이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오후 3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이지스함에서 현무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불기둥이 치솟으며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목표물까지 15분.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란의 핵심 지하시설이 목표였습니다. 만약 현무 미사일이 실패하면 작전 전체가 무산될 거예요. 15분이 지났습니다. 통신이 들어왔죠. 목표물 타격 확인. 지하시설 완전 파괴.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어요.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해냈습니다. 합참의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임을 증명했어요. 그날 저녁 작전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이란의 주요 시설 12곳이 파괴됐고 미군 인질 6명이 한국 특수부대에 의해 구출됐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죠. 오늘 우리는 위대한 동맹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저는 TV로 기자회견을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펜타곤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사라를 만났죠. 데이비드, 봤어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어요.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중동을 구하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30년 경력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배워야 할 게 아직 많았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새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야겠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귀하.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탁월한 역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의자에 기댔어요. 페르시아만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깃발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어요.
76년간 싸워온 한 민족의 자긍심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힘만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친구를 돕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죠. 미국과 한국의 동맹도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라였습니다. 데이비드, 대통령이 당신을 찾아요. 한국 관련 브리핑을 해달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고 있어요.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만함은 무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30년간 무지했어요. 하지만 이제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위대했어요. 대통령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